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택임대차 오른 것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밖에 못 올린다. 이거는 적용 안 되겠죠.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단 2년 살고 나서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2년 더 살 때는 5%밖에 못 올리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2년 계약했고요. 또 2년 더 계약갱신 요구해서 4년 산다면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말은 특약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5%씩?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면 한 번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3번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약으로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이거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정액은 한 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한 번 올릴 때 5%밖에 못 올린다. 근데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다. 여러 번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 횟수 제한 없고 금액 제한도 없다. 감액은.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재계약. 그래서 이게 2년 후 다시 계약서를 쓰면 재계약인지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 말을 특약으로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계약서 새로 적어버리면 깨끗하게 적어놓으면 2년 후에 또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도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럼 판사로서는 헷갈리죠. 이게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한 건지. 자, 자연인의 하나여 X입니다. 법인도 LH, SH 이런 경우는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이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연인 아닌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 있다. 상가는 모든 법인 다 적용되지만 주택은 대기업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 시절 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채권 등기부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등기된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야 되겠죠?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인입니다. 을이 소유자 됐다고요? 그래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 임차인이 있습니다. A 임차인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제되면 원상회목 의무가 있죠. 소유권은 다시 갑한테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갑이 소유자였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어도 이 A 임차인은 갑에게 나 2년 살겠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해서 X고요. 5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업을 할 때 보니까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정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기간 3개월 적더라고. 3개월. 그러면 보증금도 없이 그냥 한 달 월세 미리 내고 그 다음 한 달 월세가 40만 원인데 예치금 40만 원 그리고 월세 미리 내고 80만 원 내고 중개보수 11만 원 해가지고 91만 원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일주일 안에 입주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거주할 데 없잖아요. 바로 당장 오늘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 대학교 4학년 2학기만 살 게 명백하다면 6개월 계약했으면 그런 거는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죠. 졸업하면 나간다고 했으면. 자, 매수 신청 내린 규칙 틀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암기 프린터 답은 2번이네요. 53번. 암기 프린터 53번. 박스 안에 까만 별표 보니까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누구의 지방법원장 X 53번. (53번) 표에 까만 별표 있잖아요. 누가 교육한다고 했어요?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서 X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불합리해요. 자격증 있는 소속공개사를 출석하게 해도, 제가 법원 행정처에 이런 건의를 해봤어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경영에 전념해야 되는데 사장은 자격증 있는 직원들 가서 입찰표 적으라고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대표이사 사장이 전국의 모든 법원에 다니면서 사장은 쫓아다니면서 입찰표 적고 있고 직원들은 그냥 사무소에 앉아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좀 웃긴다고요. 반드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은 자격증 있는 소속공개사도 중개업무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아까 했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면 안 된다. 어차피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건데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명목 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교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해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이렇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면 100만 원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X라고 하면 안 돼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잘못됐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가 잘못됐다고요. 어쨌든 그 명문 규정상은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고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그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고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세 안 놓고 그냥 비워놨다가 팔아먹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여지는 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 세를 안 놓고 보증금 내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시 기존 세입자한테 내주잖아요. (3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월 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 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 차임 간 차액 2년분, 그리고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 입은액 3개 중에서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큰 금액.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 월세 50만 원인데 그대로 더 받으려고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데 세입자 구해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더 못 받고 50만 원 받다가 기존 세입자한테 50만 원 받다가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해놓고는 다른 세입자한테 그대로 50만 원 받았으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된다. 3개월간 환산월 차임 50만 원이면 3개월이면 15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기존 세입자한테 50만 원 받다가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100만 원 받았으면 그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 2년분이니까 곱하기 24개월 하면 12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액, 뭐 이삿짐 차 부르는 거 이런 거 실제 이사함으로 손해 입은 게 있잖아요.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입은액 그 중에서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미한 과실 안 되고 중대한 과실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54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5번. 54번에 동그라미 5번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경미한 과실 X입니다.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경미한지 중대한지 묻는 거 판단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그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고요. 답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2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연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가 임대차법 틀린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코로나로 6개월 동안 월세 못 내도 그거는 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빼준다고. 6개월 코로나 때문에 월세 낼 돈이 거의 없었잖아요. 옛날 코로나 때. 아마 지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하죠. 코로나 때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원래 이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줄 필요 없거든요. 3번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 관해서도 2번을 적용한다. 이게 X네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고요.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 했습니다. 아까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 현재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 코로나 때 6개월간 연체한 거는 빼준다고요. 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거 1번, 2번, 4번 규정을 적용한다.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것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대항력 이런 거는 적용이 된다. 9억 초과하더라도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액은 5%밖에 못 올린다. 감액은 뭐 상한선 없습니다. 근데 5%밖에 못 올리는데 1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깎아줘가지고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걸 했잖아요.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깎아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100만 원 올리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안 된다. 깎아준 금액에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거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계약갱신 요구 등 임시 특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1항 제1호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6개월간 차임을 연체했으면 해지는 못하는데 코로나 때 그 대신에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연체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에 돈이 있으면서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밖의 권리, 연체했으면 연체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5번 특례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바란다. 법조문에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연체이자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6개월 동안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고. 코로나라고.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다 갚아야 된다고요. 자, 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하면 만약에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4년 연장되면 중간에 나간다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상가는. 근데 주택은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된다고 했죠. 연장되는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주택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2년 더 산다고 했으면 2년 동안은 못 나가는 걸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상가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가는 갱신 요구했으면 중간에 나간다고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자, 2번 상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는 경우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주택의 경우 갱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주택은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5번 개정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코로나 때 6개월간 월세 안 내는 거는 뭐 계약 해지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나중에 연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만약에 6개월 동안 안 냈으면. 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를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부인의 묘를 새로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다 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자, 5번인데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고, 요 5번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이든 후순이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말소 규정 권리보다 후순이면 소멸합니다. 지금 다 X가 아니고 이거 소멸하는 거 맞죠? 전세권은 최선순인 경우 인수되고 이 압류, 가압류 채권, 즉 말소 규정 권리보다 후순이면 소멸합니다. 자, 근데 4번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멸합니다. 말소 규정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모두 다.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돈 다 내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는 있다. 9번입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9억 초과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최우선 면제 안 되고요. 이거는 적용되네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적용됩니다. 근데 3번처럼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도 해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자,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는.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둘 다.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뭐가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